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은 18일 밤 12시 자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앞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권 세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도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당길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지지도가 추락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정권의 절반이 지나는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기 시작한 건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추이를 볼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문정부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무려 4%가 떨어져서 39%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로서는 지지도 40%가 무너진 건 처음이죠.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유권자 1,004명을 조사한 것인데요.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문제는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입니다. 지난주 부정평가는 51%였는데 2%가 상승해서 53%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와 국정 반대의 개입이 무려 14%나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유의할 것은요. 국정 지지자의 분포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자의 경우는 66%가 문 대통령 국정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한국당 지지자는 무려 96%가, 바른미래당 지지자는 85%가 문 대통령 비판 대일에 섰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나라는 완전하게 편이 갈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전라 광주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7%를 차지하고 22%만 반대편에 섰다고 하는군요. 유일하게 문 대통령 편에 선 지역이 됐습니다. 자, 원인을 살펴봐야죠. 문 대통령 국정을 긍정하는 쪽은 그 이유로 검찰개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쪽엔 검찰개혁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민생 문제가 25%, 그 다음이 인사문제 17%, 그러니까 조국 임명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독단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이유가 13%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장 문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민심은 그런 것보다는 경제 문제가 등을 돌린 주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 때문인지 이 놀라운 민심 이반에도 아직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이 36%, 한국당이 27%, 바른미래당이 7%입니다. 물론 두 정당,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거의 근접한 여론조사도 어제 나왔죠. 그런데 갤럽은 아직 이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국당이 아직은 대안 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아무리 미워도 한국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만한 역량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확연하게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삼성전자를 찾고 그 다음엔 현대차를 찾아 친기업 정책을 노골라 한 게 대표적입니다. 기업인을 칭송하고 용기를 붙들는 일은 사실 매우 바람직한 것이죠. 지금까지 민노총이 첫 번째 실세라는 등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너무 노조 눈치를 본다는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홍남기 장관도 미국에 출장 가야 없는데 경제장관을 불러 모아서 건설기구부터 챙기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저는 태클을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해법이 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해법에 태클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엄중하다고 말했죠. 어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장관 회의였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 즉 소주성 같은 괴이한 정책을 버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27만 원짜리 일자리를 퍼부어서 고용통계에서 취업률을 왕창 올리는 그 정책 말입니다. 그 바람에
한참 아이들 교육비로 허리가 휠 나이인, 열심히 일할 나이인 40대 50대 가장들이 무려 30만 명이 넘게 실직해서 길거리를 헤매는 건 이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도 기업 투자가 늘고 있고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풀타임 일자리는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무려 118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초단기 일자리는 대신 52만 개가 늘었고요.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게 왜곡시킨 통계 자료를 가져다 줄까요? 정말이지 문 대통령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솔직히 어제 회의에 긴급이란 말이 붙었어.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엔 대통령이 이제 정책 질환이라는 칼을 빼들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대통령은 그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죠.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해결될 텐데요. 더 쉬운 방법이 있죠. 52시간제 적용을 애초에 유예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게 세계 경제의 둔화 때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호성 경제수석이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2분기부터 세계 경제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갈등 같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때문에 가장 충격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외국에서도 대서특별하고 있으니까요. 문 대통령 말 맞다나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받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중 중간재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대미 수출도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저기 제동을 걸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침체로를 걷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겠다. 금일처럼 얽혀있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 이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은 지시를 했더군요. 더 놀라운 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처럼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육면에서 문 대통령이 소주성에 대한 언급 없이 투자를 강조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복지같이 대가 없이 하는 정부 지출을 경제학에서는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상 이전 지출을 마구 늘린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재정 확장 정책만이 살 길이다.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건의하는 걸까요? 누가 건의하는 걸까요? 아마도 IMF 같은 데서 재정 지출을 말한 걸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모양인데 이 장담하건대요. IMF도 우리 정부 부채 상황을 정확히 안다면 절대 그런 충고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도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약발이 먹히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돈을 아무리 써보았자 그것이 경기 부양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우리 국가 부채의 무절제 확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조선일보는요, 성장 멈춘 울산 이미 일본병을 앓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일면에서 뽑았죠. 정말 모처럼 탈정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울산이 성장이 멈춰버린 지 오래라는 건데요. 기사 중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울산은 2011년
7.9% 성장을 기록한 뒤에 2016년까지 연평균 0.5% 성장이 그쳤다. 그런데 2017년엔 마이너스 0.7%의 역성장을 했다. 물가는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대, 우리가 흔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그 디플레이션 시대가 이미 울산에 시작됐다는 기사입니다. 16일 매일경제신문도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일면 헤드라인이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입니다. 부울경이라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선업, 기계업 등이 침체를 하자 도소매업 등이 따라서 침체를 하고 부동산 값은 폭락을 해서 울산의 경우에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폐업 처리로 중고 가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하는군요. 중고 가전제품 사려면 울산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앞을 내다보는 선제적 경제정책을 펴지 못한 바람에 국가는 이렇게 쇠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제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정책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기업의 투자 동력을 만들어준 뒤에 노동계획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대 국가 개조 정책만이 이 나라를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할 텐데 왜 그걸 이 정부에서 아무도 모르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지금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쓸 겁니다. 무너진 경제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고 온갖 방책을 내놓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문제는 야당인 한국당이죠. 한국당도 반사이익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부활하려면 정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어야죠. 지난번 두루뭉술하게 만든 정책을 보니까 솔직히 한숨이 먼저 나오더군요. 그런 뻔한 정책은요, 하룻밤이면 몇백 페이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재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에 한 번 더 돌팔이 의사처럼 메스를 들이댄다면요, 그때는 정말 회복불능이 될 겁니다. 그 정책 펴는 정부는요,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광폭 경제 행보는 민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다. 민심을 바꾸기엔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98%가 부족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정책 기조,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이 정부가 성공을 하고 이 나라가 되살아날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정책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음악이라도 선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즈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바이올린보다는요, 이왕이면 조수미 씨의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너무 처인해서 그렇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